그렇게 우리가 창피하냐? 살아보니까 돈이 없는 건 죄더라고요. 창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뼈가 부서져라 일한 거야. 돈 없는 게 죄라고? 여기로 누굴 데리고 온들 결혼 안 하고 도망갈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 그게 다 어디 간 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창피해서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제가 당당하게 결혼하길 원하시면 엄마 아빠도 제 입장 생각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남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정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밥을 굶더라도 아들 문제지를 사줬고 어려운 형편에도 과외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성공해서 돌려받을 생각으로 희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성공해서 편히 살기를 바랐죠. 그 바람은 이루어졌지만 남 씨는 다른 걸 놓친 듯 했습니다. 아들의 인간 됨됨이는 남 씨의 소망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은 가난한 부모를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남 씨 부부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 원치 않아 했습니다. 교양 있고 부티나는 부모는 아닐지언정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남 씨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남 씨는 자식이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낳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지는 바람에 수입이 좋지 않아 둘째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이 선원 낳고 살고 싶었던 게 남 씨의 꿈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자식은 하나지만 남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아들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고등학생 때는 전교 회장도 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절어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남 씨는 작은 식당을 영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에 입학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남 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네. 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요.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할 거라 생각했던 아들이 돌연 해외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아직 대학을 다니던 상태였으니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남 씨에게 집안 경제 사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학 학비도 힘들게 냈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기도 했으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아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유학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말에 남 씨는 무어라 대답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심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보내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공부할게요. 가서 알바도 하고요. 어떻게든 보내달라니? 남 씨는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미국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여보, 괜히 희망을 심어줬다가 아들이 실망할까봐 무서워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남편은 일단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온 숫자는 남 씨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남 씨의 형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한국에 있는 대학만 졸업해서는 성공 못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무리가 되더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내비쳤습니다. 얼른 대답해 주지 못하는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사이엔 침묵이 흘렀고 남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단 알았으니까 이만 돌아가 봐. 아들은 기숙사로 돌아갔고 남 씨 부부는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자. 무슨 돈으로요? 남 씨도 마음만은 굴뚝 같았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내야지. 이미 아파트에도 대출이 있어서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중에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 들었던 적금을 깨고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더 받아서 유학자금을 지원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재산, 아니 빚까지 끌어모으자는 말이었죠. 착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보내는 게 맞는가 싶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아들의 방을 보자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쪽 벽에 빼곡히 전시되어 있는 성적 우수 상장,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자식이 둘, 셋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가고 싶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학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은 남씨 부부였습니다. 어디 가요? 김신의 일 좀 봐주러 가. 거기 가지 말라니까. 힘든데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래도 일당은 쏠쏠하게 줘. 식당으로 출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바쁘지 않은 평일에는 가끔씩 목수 일을 하는 친구를 쫓아다니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다리가 성치 않아서 무거운 걸 든다거나 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기술은 좋아할 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남 씨의 가슴이 문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벌지 않으면 아들의 유학자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남 씨도 밤늦게까지 집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식당이 잘만 됐다면 모르겠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혁이니? 오늘 학비 송금했다. 네. 감사해요. 공부는 잘 돼? 공부가 잘 되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래, 밥 잘 챙겨 먹어. 건강 잘 챙기고. 타지에서 아프면 서럽잖아. 엄마 아빠도 건강하시죠? 그럼. 아이고, 이만 끊자. 너무 붙잡아뒀네. 네. 아들, 네? 보고 싶다. 남 씨의 말에 아들은 쑥스러운 듯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 씨는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시차 때문에 전화는 자주 하지 못했지만 가끔씩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혼자 외롭게 공부할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래가 걱정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유학 기간은 처음 정한 것보다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무슨 과정까지 마치고 온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거기서 일자리를 알아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씨 부부에게 손을 벌릴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 씨는 집 구석구석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남 씨는 아들을 유학 보내고 한 차례 이사를 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훨씬 작은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월세 30짜리 반지하 원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몸이 안 좋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미련하게 이렇게 될 때까지 있었어. 남편이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남 씨를 나무랐습니다. 남 씨는 과로로 쓰러져 간밤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요새 몸이 좋지 않았는데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서 새벽까지 박수 접는 부업을 하다가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거기까지가 마지막 기억이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죠. 그리고 이틀간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몸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미녀가 잘 있어? 통 전화가 없네. 집에서 쉬며 모처럼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게 3주는 된 것 같았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남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 자꾸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바빴어요. 공부 잘 돼가? 아, 왜 자꾸 그런 걸 물으세요? 부담되게. 어? 부담됐어? 그러라고 물은 건 아닌데.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귀찮은 듯한 아들의 음성에 남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혹은 즐거운 일은 없었는지. 묻고 싶은 말은 잔뜩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입 밖으로 꺼내질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랜만에 식당 문을 닫았어. 아, 그래요? 왜 닫았냐면 엄마 근데 특별한 용건 없으시면 저 이만 끊을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래. 알았다. 남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쁜 아들을 붙잡고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았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어쩐지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유학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했던 고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인 이상 서운한 마음이 들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살아온 고된 인생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나서 아들은 귀국했습니다. 장장 7년간 해외 생활을 한 것이었죠. 나중에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인 지원은 덜하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남씨 부부는 늙었습니다. 이제는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친 아들은 귀국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엔 남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못 오니?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식당 문 닫으시게요? 이번에는 닫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낼까 했지. 아, 당연히 문 여실 줄 알고요. 약속을 잡아버렸네요. 아들은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바빴고 연락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오기만 하면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모에게 무심했습니다. 여자친구 얼굴 한번 보여줘.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알던 사이라고 했는데
그쪽도 한국에 아주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쯤에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남 씨는 한 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려나 기다렸는데 이러다가는 예식장에서 처음 볼 것 같았죠. 나중에요. 나중에 인사하러 오겠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상견례마저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는데 상대방 부모님 얼굴은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요즘엔 생략하기도 해요. 의논할 것도 있잖아. 무슨 의논이요?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의논한다고 없는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차갑게 내뱉는 아들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의 아들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낡은 집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꼭 이런 집에 사는 당신들이 돈이 어디 있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현이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집 말고 밖에서 봤으면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식당 한다는 말 현이한테는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을 맞춰달라는 듯이 말하는 아들. 왜 그래야 하는데? 결혼할 사람인데 그런 걸 속이면 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식당도 제대로 된 데가 아니잖아요. 오래된 백반집이라 그것조차 창피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장사도 꽤 잘 되고 단골도 많았습니다. 현이네 집이 잘 살아요. 장인어른 되실 분은 의사세요. 그 말에 남 씨도 조금은 기가 죽었습니다. 확실히 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놓고 보자면 그렇지만 아들이 잘났으니 다른 건 창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 씨도 아들을 그렇게까지 공부시킬 수 있었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삶은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피하냐? 살아보니까 돈이 없는 건 죄더라고요. 창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살지 말라고.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뼈가 부서져라 일한 거야. 돈 없는 게 죄라고? 이런 집이 창피하냐? 여기로 누굴 데리고 온들 결혼 안 하고 도망갈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 그게 다 어디 간 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해. 그러자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들을 유학 보내지만 않았어도 남씨 부부의 삶은 전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었습니다. 전부 저축했다면 아마 괜찮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가게도 좀 더 번듯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겠죠. 빚 갚느라 정신 없었고 버는 족족 아들에게 성금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한 끼라도 굶을까 걱정이 돼 잠 못 이루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유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남들은 알바 안 하고도 돈 펑펑 쓰면서 편하게 공부하는데 저는 늘 가난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부모 탓이라고 할 수가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한 거야. 엄마는 쓰러지기도 했고. 아버지도 막노동하면서 너 교육시켰어. 그 얘긴 처음 듣는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태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어떤 희생을 발판 삼아 살아온지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라는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도 없는 줄 아냐.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인사 안 올게요. 누군지 보지도 못하고 며느리로 맞으란 말이야. 어차피 결혼은 제가 하는 건데 상관없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창피해서 인사도 시켜주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남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남 씨 부부는 주저앉아 절망스러운 기분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민혁이랑 잘 말해볼게. 뭐라고 말해요? 돈이 없어도 이해해달라고? 아니면 며느리나 사돈에게 돈 있는 척 잘해보겠다고?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며칠 뒤에 아들을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오후에 말없이 집을 나서더니 밤에 만취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민혁이 그놈 말이야. 이제는 우리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자고. 남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놈 회사에 찾아갔단 말이야.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찾아간 회사에서 크게 모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행색도 초라하고 애비가 절름발이라 남이 볼까봐 무섭대. 뭐라고요? 남들은 의사 아버지, 변호사 아버지,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왜 자기는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냐고. 여보,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요. 소개를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아예 나타나질 않길 바란다는 아들. 나는 아파서 못 왔다고 그러고 당신만 왔다가 가래. 그래도 당신은 사지가 멀쩡하다 이거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난한 게 죄라잖아.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린 남씨 부부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없는 형편의 자식을 낳은 그 순간부터 죄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라는 감옥에 갇혀서 말이죠. 그러면 당신 말대로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요. 아들에게 나가는 돈이 없으니 이제야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테니 둘이 소박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성공한다고 자식에게 손을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가 낳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으니 그걸로 잊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속은 까맣게 썩어가지만 미련은 버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부모의 존재는 잊은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온 손님인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남편이 반찬을 가져다 주며 말하자 젊은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저기, 혹시 강민혁이라고 아세요? 예? 아, 예. 제 아들놈인데요. 누구신지. 아, 아니에요. 직장 동료인데 맛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래요. 서비스 많이 줘야겠네. 그러면서도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부모님이 이런 허름한 식당을 하고 있다고 말할 성격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절뚝이며 걷는 남편을 젊은 여자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결제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도 찜찜해서 아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래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말았습니다. 아들하고는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살 각오를 했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은 내년 3월이에요. 한복 같은 건 다 준비해 놓을게요. 뭐? 결혼식에 오지 말라며? 엄마는 오셔야죠. 둘 다 안 오면 그쪽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기까지 쳐가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만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 결혼이 제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는 꼭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테고 그러면 배신감은 더 크겠죠.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라. 그렇게는 못해요. 이미 말해둔 게 있는데 어떻게 번복해요? 저도 대단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평범한 집안처럼은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 저는 아버지가 창피해서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제가 당당하게 결혼하길 원하시면 엄마도 제 입장 생각해 주세요. 아니, 나도 그 결혼식 안 간다. 엄마, 네가 우리를 외면하고 부끄러워하던 순간 우리는 인연이 끝난 거야. 부모 없이 결혼식하고 잘 살아봐라. 다시 한번 아들이 남씨를 불렀지만 남씨는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과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아들의 어머니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식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씨는 아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듯도 한데 아들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남씨 부부는 상심했지만 그래서 더욱 미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씨의 통장으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송금을 한 사람의 이름은 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저, 민혁 씨 어머니시죠?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연이라고 해요. 그러더니 자신을 남씨의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식당에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씨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예쁘장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인사를 안 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 예. 그런데 돈을 보낸 이유는 뭔가요? 그건 민혁 씨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돈이에요. 민혁 씨는 말한 적 없지만 힘들게 민혁 씨 유학 보내시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걸로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선에서는 최대한 드린 거예요. 도무지 대화 흐름을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남씨에게 돈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대로 안 보고 지내면 억울하실 것 같아서요. 아버님 다리도 안 좋으신 것 같고. 남씨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보낸 아니었으니 말이죠. 이 돈으로 앞으로 해야 할 며느리 노릇과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씨 부부가 아들과 연을 끊는 비용을 주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게 억울해서 찾아오지 않도록 말이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남씨는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골치 아픈 거머리를 합의금을 주고 떼어내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남씨는 돈을 주지 않아도 아들과 앞으로 왕래하며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받아두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달라는 소리 안 해요.
어차피 민혁 씨랑 연 끊으실 거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좋잖아요. 남 씨는 호통을 치려다 말았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의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이 부부이기에 며느리의 돈이 아들의 돈일 텐데, 그러면 이 정도는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게 죄라는 아들. 그 죄를 며느리가 씻어준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남 씨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도 처음에는 당장 돌려주라고 했다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받을 권리는 있잖아. 안 주겠다고 해도 민혁이한테 받아내려고 했던 돈이야.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괘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생각이었어. 최소한 유학 자금은 돌려받아야 직성이 풀리지.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라며 말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명절에 며느리를 부를 것도 아니었고 안부 인사를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바뀌는 것 하나 없이 돈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남은 대출을 갚았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씨 부부는 그동안 아들에게 전화도 한 통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식당도 방송을 타며 꽤나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좀 더 깔끔한 집으로 이사도 했죠. 어쩐지 아들과 연을 끊고 난 뒤로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늘 밑빠진 톡에 물만 부으며 살다가 물이 차는 것이 눈에 보이니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남 씨는 잠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 씨에게서 대답이 없으니 아들이 다시 한번 남 씨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래. 어쩐 일이야? 그런데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장에 잘만 다니던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이미 며느리와는 이혼을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작년에요. 빚은 어쩌다가 생겼는데. 장인어른이랑 사업을 하나 했어요. 회사를 관두고 병원과 관련된 사업을 아들이 도맡아 하다가 뭐가 잘못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명의가 아들이라 10억이 넘는 큰 빚이 생겼고 그로 인한 불화로 인해 며느리와도 갈라선 것 같았죠. 갑작스런 나쁜 소식에 남 씨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얄궂었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산지 몰랐는데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현이가 아버지 다리도 알고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쉽게 휘두를 수 있는 남편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약점이 많은 남자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는 아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남 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돌덩이 마냥 굳어버린 심장이었습니다. 그래. 일이 그렇게 됐다니 힘들겠네. 저번에 사실 어머니 식당에도 갔었어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장사 잘 돼서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그랬어. 확장도 하고.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근데 엄마, 언제 한번 찾아뵙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 아빠 곁에서 다시 재기하고 싶어요. 누추한 집에 뭐 하러 와? 그래, 재기해야지. 많이 배웠으니까 열심히 살면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제기를 우리 옆에서 하지는 말어라. 엄마, 각자 인생 잘 살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도 먹고 살 만큼 벌고 있고 앞으로도 너 부담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엄마 아빠한테 부담 주지 마. 빚 얘기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돈 없어진 자식은 필요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미우세요? 우리가 너한테 원했던 건 돈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더는 너 안 미워한다. 미워하는 것도 그만한 애정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그 말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남 씨의 말대로 젊고 능력이 있으니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남 씨는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말년에는 조금 마음 편히 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하며 살았으니 남편과 함께 좋은 데도 다니고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소박하고 행복하게 말이죠. 남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집을 팔겠다니요. 태안이나 보령 쪽으로 집 알아보고 있어. 그쪽에서 살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여행도 좀 하려고. 그럼 그냥 별장으로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여행 간다고 집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속 살 이유도 없잖냐? 말도 안 돼요. 이 집은 놔두면 계속 오를 텐데 뭐하러 팔아요? 이제는 좀 쓰고 살려고 해. 그러려면 이 집을 파는 게 가장 좋잖아. 그렇게 집 팔고 가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이 집 팔고 그 돈 그렇게 다 써버리시면 나중에 저희한테는 뭘 남겨주시려고요? 물려받는 돈 없이 서울에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하겠어요. 전세도 대출이 껴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집에서 살다가 돈도 못 써보고 그대로 물려주라는 말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임병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오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벌고 먹고 살기 바빠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데 70이 되기 전에 좀 더 건강할 때 그 바람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임 씨와 함께 여행할 의지도 강했습니다. 곧 70을 바라보니 이제는 좀 내려놓고 말년을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방해만 없었다면 말이죠.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에 그 돈으로 여행하겠다는 걸 자식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임 씨의 집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몇 억을 손해볼 수도 있다며 말이죠. 하지만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저축도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몸 누일 곳만 있으면 집은 작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씨 부부를 걱정하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다들 자신들만을 위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받을 만큼 받은 자식들이 왜 부모의 마지막 재산마저 마음대로 하려고 드는지 몰랐습니다. 임 씨는 그런 자식들이 괘씸했습니다. 부모는 그저 돈 나오는 구멍이라고만 생각하는 자식들을 임 씨도 이제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임 씨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였습니다. 임 씨는 자식들을 결혼시키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하나 처분해야 했습니다. 젊어서는 아내와 함께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살았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무리해서 구입했던 집값이 오르고 이사를 하고
또 집값이 오르고 임 씨의 재산은 월급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운이 무척 좋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 한 채에서 아파트 두 채가 되었었죠.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임 씨도 불과 몇 년 전까지 회사에 다니다 정년 퇴임을 했고 임 씨의 아내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값이라는 게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달이 수입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임 씨를 두고 고지식하다고 했습니다. 답답하게 여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자식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임 씨를 찾았습니다. 저희 전세 보증금을 올린다고 연락 왔어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올리지 않았어? 주인이야 계속 더 받고 싶겠죠. 계속 그러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만한 집이 없어서 그래요. 애들 교육시키기에 동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지역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강력한 의지로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갔지만 그만큼 전세금이 많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뒤로도 두어 차례 전세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는 몇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임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온 것이었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만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보태달라고?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 갚을 수 있으면 갚죠. 근데 3천만 원이 큰 돈이라. 아들이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큰 돈인 만큼 임 씨도 그냥 아들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결혼할 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한은 넉넉히 2년 정도로 하고 반드시 갚는다고 하면 무이자로 빌려줄게. 자식이라 이런 조건을 건 것이었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금전 거래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란 소리에도 아들은 뭐가 못마땅한지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2년이요? 그래.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 생각해야 하잖냐? 노후 걱정은 없으시면서. 아들은 임 씨의 말에 구시렁거리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여유도 있는데 2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냐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임 씨에게도 2천만 원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처분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남아있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외의 재산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주해야 하기에 임 씨에게 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싫으면 말어. 아니에요. 갚을게요. 천천히. 언제가 됐든 갚겠다고만 하면 임 씨도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셋이라 하나에게 퍼주면 나머지도 똑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감사해요. 내년에 승진하면 저도 좀 여유 생겨요. 그래. 알았다. 임 씨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에는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바쁘다더니. 지난달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뜬금없이 찾아온 것을 보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뵌지 오래된 것 같아서 왔죠. 그래? 임 씨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자 아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은 잘 돼가? 일은 뭐 열심히는 하고 있죠.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재작년에 말아먹고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게를 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풀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일한다고 오지 않고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얼른 잘 되어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입을 뗐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을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갈 때 했잖아. 요즘엔 아무래도 개별적인 공간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장사 잘 안 된다면서. 그래서 오늘 띄우는 게 어쩐지 불길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들은 그런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쩐지 금액도 익숙했습니다. 아마 큰아들에게서 무언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 씨는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들다는데 큰돈을 들여 다시 인테리어 한다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고 또 그 돈을 임 씨 보고 내놓으라고 하니 골치가 아팠죠. 갚을게요. 임 씨가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꼭 갚을게요. 너 지난번에도 안 갚았잖아. 뭐? 지난번에? 아내의 말에 임 씨가 쳐다보자 아내가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표정도 어색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임 씨 몰래 둘이 모종의 거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임 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은호가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돈 줬어? 빌려준 거긴 한데 얼마? 500만 원이요. 그런데 2달 뒤에 갚겠다던 약속은 한일이 지난 지가 한참이었습니다. 임 씨에게 말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 상의를 하지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좀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3,500 갚으면 되죠? 3,500이라는 큰 돈을 참 쉽게도 생각한다 싶었습니다. 월급을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돈이 만들어지는데 아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장사만 잘 되면 그까짓 돈은 그냥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임 씨의 돈을 받을 길이 요원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어렵다는데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빌린 돈은 꼭 갚아라 하고 말은 했지만 임 씨는 매정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식들의 연이은 요청에 임 씨도 큰 돈이 나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자식들이 나이를 먹은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임 씨도 큰 부자가 아닌데 무한정 퍼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손가락 빨면서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갚는다고 하잖아요. 갚겠죠. 임 씨도 그런 생각으로 빌려주긴 했지만 어쩐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막내딸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네 엄마 생일인데 그래도 얼굴도 한번 안 비춰? 미리 예정돼 있던 거라. 미룰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 주에 한번 뵈러 갈게요. 엄마 생일에 맞춰서 여행 한번 가자니까 시간 없다더니. 어느 날 임 씨는 큰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가 아내의 생일인데 자식들 중 누구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에 기가 막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몇 달 전에 임 씨가 물었을 땐 일이 바빠 못 간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손주들까지 해서 내 식구만 쏙 일본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에 내심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무척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세금을 빌려준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돈을 갚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임 씨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자 싶었는데 해외여행 갈 돈은 있나 싶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천만 원 갚기로 한 거는 언제 줄 거야? 아, 여유될 때 천천히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여유가 되는 거 아니야? 여행도 가고 말이야. 며느리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늘 다니는 것 같은데 임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임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아내 생일엔 오지도 않고 저들끼리만 간다기에 서운한 마음에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거랑 저희 여행이랑은 별개죠. 그리고 일본 여행은 싸요. 아무리 싸더라도 내 식구가 다녀오려면 좋기 3,400은 들 텐데 돈 없어서 못 갚는다는 놈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별 소득 없이 전화를 끊고 둘째 아들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번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손주의 학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지욱이 엄마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고 저도 이번 주 내내 애 픽업 다녀야 해서 정신 없어요. 학원 차량 기사님이 다쳐서 입원을 했다며 2주 동안 아들이 직접 손주를 실어 날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주말에도 지욱이 개인 레슨 있잖아요. 그거 데려다 줘야 해요. 작은 아들은 살림이 많이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대부분 가게를 지켰고 아들은 손주 교육에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원이며 과외며 바빠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생일에도 얼굴 한 번 못 보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땐 부르지 않아도 불쑥불쑥 잘 찾아오더니 꼭 이런 날에만 핑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고 살만 해줬으면 좀 부모 돈을 갚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둘 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은 작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때문에 거리가 멀어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걱정 없겠다 싶었던 막내딸도 이사를 하며 임 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싹 닫고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셋이지만 하나같이 저들 살기 바쁘니 임 씨 부부는 어느 때보다도 외로워야 했습니다. 여보, 요즘 나는 좀만 오래 걸어도 다리가 아파. 뭐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라 당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면서요.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살아보는 게 어때요? 아내도 임 씨도 지금까지도 소소하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오래 일하지는 못하고 많이 벌지는 못해도 힘닿는 한은 벌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어쩌면 임 씨 부부에게는 그리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80, 90까지 살아도 몸이 안 따라주면 여행은 커녕 집에서 요양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큰 집도 필요 없고 또 꼭 서울에서 있을 필요도 없죠. 아내의 말에 임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근에 근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큰아들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 씨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같은 평수가 19억, 20억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더 낮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7억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충청도 바닷가쯤에 단독주택 하나 사서 살까? 그런 거는 얼마나 하나? 큰 집은 필요 없으니까 한 2억이면 사지 않아? 그러면 차액이 1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와닿았습니다. 임 씨 부부가 깔고 앉은 집이 그만한 가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집만 포기한다면 그 차액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죠.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는 일 안 하고
다가구 건물 같은 거 하나 조그만 거 사서 월세 받으면서 살면 좋겠네. 나머지 돈으로 여행도 가고. 그러자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임 씨는 고향이 서울이었지만 아내는 충청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가깝게 내려가는 것도 설렌다고 했습니다. 젊어서야 자식들 키우느라 서울에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며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둘이 내려가서 한적하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매주 국내 여행 다니고 그러면 행복하겠다. 성공한 인생이야. 그러게요. 드디어 당신 꿈 이뤄보네. 지금 이 시기도 딱 적절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집값이 몇 억이 올랐기 때문에 잘만 판다면 탁월한 때였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식들과 떨어져 살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사니 자꾸만 손을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기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도 이제는 노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재정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꺼낸 아이디어가 참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임 씨 부부는 이사와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들들이 뒤늦게 축하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각자 볼 일 다 보고 말이죠. 오랜만에 모였으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우리도 늙었으니 이제 이 집 팔고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 삶을 좀 살아보려 한다. 임 씨의 말에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자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임 씨의 뜻밖의 선언에 아들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에 가장 먼저 장남이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집을 팔다니요. 태안이나 보령 쪽으로 집 알아보고 있어. 그쪽에서 살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여행도 좀 하려고. 그럼 그냥 별장으로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여행 간다고 집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속 살 이유도 없잖냐? 그리고서 임 씨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도 격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집은 놔두면 계속 오를 텐데 뭐하러 팔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다가구 건물 사봤자 노후화되면 팔지도 못하고 골칫거리예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투자할 방법은 많지.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 쓰고 살려고 해. 그러려면 이 집을 파는 게 가장 좋잖아. 그렇게 집하고 가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꼭 버림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아들 때문에 임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 큰 아들이 자신들을 두고 간다고 말하자 이상했죠. 맞아요. 이 집 팔고 그 돈 그렇게 다 써버리시면 나중에 저희한테는 뭘 남겨주시려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의 말을 듣자 아들들이 이러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이 집이 사라지는 게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언젠가는 자신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 말이죠. 임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를 붙잡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믿을 구석은 이 집밖에 없었는데. 이 집을 믿고 살았다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 서울에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하겠어요. 전세도 대출이 껴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집에서 살다가 돈도 못 써보고 그대로 물려주라는 말이야. 이 집 말고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프면 너희가 병원비 내고 다 할래? 왜 못해요? 빌려간 돈도 안 갚는 자식이 잘도 돈 들여 부모를 부양하겠다 싶었습니다. 여태 살며 모은 돈은 말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씨도 이 집이 아니라면 이렇게 큰 목돈은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한테는 충분히 줬잖아. 셋이 똑같이. 결혼할 때 분명히 전세금의 대부분을 보태줬습니다. 한 채 더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말이죠. 물론 위치나 평수 등의 문제로 지금 사는 집만큼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사라져도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 있는 집마저 자신들의 거신양 구는 자식들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너희한테는 해줄 만큼 해줬어. 이 집으로는 이제 엄마 아빠 인생도 좀 편히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권리가 있잖냐. 나중에 엄마 아빠가 죽은 뒤에 남은 재산은 당연히 너희에게 가겠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지. 당연한 소리를 길게 설명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임 씨의 말은 제대로 듣기나 한 건지 아들들은 아파트를 파는 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들먹여가면서 말이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피로가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들은 여행 갈 거 다 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면서 어째서 그런 삶을 부모의 재산으로 유지하려는지 몰랐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임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자식들이 괘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은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시죠. 임 씨도 단호하게 나가자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결국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도 따라 나갔는데 아무래도 둘이서 회의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막내딸도 다른 두 자식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속상할 만도 하죠. 금액이 큰데 세금을 떼면 전부 가질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각자 5억씩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이 집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수억이 사라질 위기가 닥쳤으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저도 엄마 아빠가 그거 여행 가고 그런 식으로 쓰신다고 하면 아깝긴 해요. 아들처럼 격하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지만 딸이 한 말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어쨌거나 임씨 부부가 이 집을 팔고 남은 인생을 편히 사는 건 달갑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사위와도 상의를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왜 그 둘이 상의를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임씨의 재산을 두고 말이죠. 딸과도 전화를 끊고 임씨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씁쓸함이 짙게 묻어나오는 표정을 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씨의 선언 이후로 며칠 동안 가족들 간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둘이 번갈아가며 임씨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임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작은 아들이 따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겨우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집 문제도 그렇고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좀 편해지겠지 하고 살아왔어요. 그 편해진다는 게 이 집으로 편해진다는 거야? 아들의 침묵은 긍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겠구나. 그러자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냥 조금 일찍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너희 물려주면 우린 어디서 살아? 그때 가서 작은 집 얻어드리려고 했죠. 임 씨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지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쩐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 놓고도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까지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이 휜다.
갚겠다고 빌려간 돈이 수천이야. 그 돈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몇 년은 살아. 너희도 나이 먹었으면 너희 가정을 알아서 책임져야지. 나이 먹은 부모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러자 아들도 할 말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는 아버지는 이기적이세요. 어떤 부모는 빚을 내서 자식을 돕고요. 어떤 부모는 살던 집도 내줘요. 그런데 20억 가까이 하는 집을 팔아서 여행을 다닐 생각을 하시는 거면 저희도 서운할 만하지 않아요? 진짜 부모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는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상처가 될 말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자식들 이렇게 저버리고 잘 사시나 두고 볼 거라고요. 그 말에 임 씨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여행이고 뭐고 건강을 잃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데 자식들은 오히려 그게 다 임 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리한 결정으로 지금 모두가 피해보고 있어요. 어머니도 그래서 쓰러지신 거죠. 임 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큰아들을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난 아내가 말했습니다. 얼른 갑시다. 아내는 한시라도 빨리 떠나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볼 꼴 못 볼 꼴 다 보다 보니 자식들에게 정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임씨 몰래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었는데 자식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에 상처가 컸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낮춰서 얼마 뒤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금매로 팔다 보니 시세보다는 덜 받았지만 그래도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태안에 있는 주택도 계약을 했고 말이죠. 잔금일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평생 살던 곳을 두고 가는 이사치고는 무척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은 즉시 임 씨의 집에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저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팔았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러면 그거 판돈이라도 나눠주세요. 그 큰 돈을 두 분이서 다 쓰실 건 아니죠?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너희한테는 부모 인생은 인생도 아니야. 임 씨가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인생 찾겠다고 하시면서 자식들 인생은 생각 안 하세요? 너희들 그만큼 키우고 장가 보내고 힘들 때마다 퍼줬어.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말이야. 임 씨의 아내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못 주니까 썩어져.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심한 말을 꺼낸 아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푼도 못 주신다고요? 그래. 단 한 푼도. 10원 한 장도 이제 너희한테 갈 일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말어. 죽을 때까지 1원까지 알뜰하게 쓰고 갈 거야. 임 씨의 말에 아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 씨 부부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할 일도 남았죠. 너희 빌려간 돈은 이달 말까지 갚아라. 이달 말이요? 아니, 그 돈을 무슨 수로 그렇게 빨리? 여태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대출을 받던지 어떻게 해서든 입금해.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아버지, 거보세요. 이렇게 자식한테 박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받겠으면 너희들은 진작에 깡통 찼어. 그리고서 임 씨는 자식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막내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은근슬쩍 오빠들 역성을 들지만
이미 팔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체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임 씨가 딸에게 물려줄 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고 뭐고 임 씨 부부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몇 주 뒤 임 씨는 아내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삶과 자식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의 통장은 전에 없이 두둑했죠. 이렇게 편안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자식들과 다투느라 하루도 발 뻗고 자질 못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지. 당장 여행지 좀 찾아봐야겠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연락도 없이 태안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행패를 부릴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인지 납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더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3천은 갚아. 갚을게요. 그런데 아들이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중에라도 한 푼도 안 주실 생각은 아니시죠? 임 씨는 그러면 그렇지 하며 혀를 찼습니다. 꿍꿍이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빨리 수긍을 하나 싶었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은 포기를 했고 임 씨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 비위를 맞춰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악하고 이기적인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임 씨도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끊길까 무서워 무릎도 쉽게 꿇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임 씨는 예전의 자식이라면 다 퍼주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행을 다니고 돈을 쓰며 살아도 자식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부모가 쓰는 돈이 아까워 달려드는 자식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끼는 짓은 할 생각도 없었죠. 크루즈 여행도 가고 유럽 여행도 가고 할 일이 많아. 세상에 돈 쓸 일이 왜 이렇게 많냐. TV 보니까 호텔 뷔페에서 매일 밥 먹는 노인도 있더라. 그것도 한번 해보다 보면은 너희한테 줄 돈이 있겠냐. 앞으로 오래오래 살 텐데. 아버지, 명절이든 언제든 또다시 찾아오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 버릴 테니까 다신 오지 마라. 임 씨는 또다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오는 둘째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각각 집으로 보냈죠. 아들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갚았습니다. 그 출처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돈 벌며 사니 그 정도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주기 아까웠던 것이죠. 임 씨는 원하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안에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사노동비 명세서 가사노동비 명세서? 읽어봐.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월 60만 원, 빨래 및 다림질 월 30만 원, 청소 및 생활 관리 월 40만 원, 장보기 월 10만 원. 합계 월 255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거기 적힌 대로야. 한 달 동안 내 가사노동의 금액을 매겨봤거든. 그러니까 그만큼이 되더라고. 후하게 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란 소리야? 그걸 당신이 줘야지. 내가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생활에 드는 돈은 각자 따로 내고
내가 노동한 비용은 따로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김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평생 가정에 헌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 집안일, 육아. 어느 하나에도 소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것은 남편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서로를 무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남편은 왜 그렇게 김 씨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편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며 내조했던 아내에게 왜 그리 모멸감을 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식모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자신의 일만 힘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 집안일은 전문성도 필요 없고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그러니까 남편에게 김 씨는 아주 하찮은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에게 김 씨는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한 일의 가격을 매긴 명세표였습니다. 김 씨도 이제는 공짜 노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파국뿐이었죠. 김 씨는 20대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딸 둘은 김 씨의 집과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독립해 살며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 소식은 없었죠. 김 씨가 남편과 둘만 지낸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딸들이 대학에 가며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없어지면 뒷바라지 할 사람이 줄어 김 씨가 더 편해져야 하는 게 맞지만 김 씨는 오히려 더 고달파졌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이죠. 딸들이 있으면 남편이 아무리 화나게 해도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피곤하다. 밥 줘. 얼른 먹고 자게. 퇴근한 남편이 소파에 몸을 눕히며 말했습니다. 바닥엔 신었던 양말이 널브러져 있었고 말이죠. 김 씨는 그 양말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안 씻고? 점심을 대충 먹었더니 배고파. 찌개 같은 거 있어? 오늘 나도 퇴근이 늦어서 찌개는 못 끓였는데. 오늘 아침에 먹던 국 있어. 아이, 미리 좀 해놓지. 늦을 줄은 몰랐지. 아무튼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더럽게 사람 부린다니까. 밥 때 전에 보내줘야지. 남편은 TV를 응시하며 김 씨가 다니는 직장을 흉봤습니다. 김 씨도 회사를 다니다가 50에 퇴직하고 지금은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6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일찍 끝나는데 직장 동료의 사정 때문에 갑작스레 3시간 연장 근무를 하는 바람에 밥할 시간이 부족했죠.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김 씨가 서둘러 밥상을 차렸는데 남편의 성에 차지 않는 듯 했습니다. 뭐 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게 좀만 기다리면 될 텐데 당신이 배고프다면서. 얼른 고기라도 지져야지. 생선을 굽던지. 재촉하니까 급해서 그렇지. 아무튼간 유도리가 없어. 남편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국은 물을 더 붓고 끓여야지. 짜다. 이리 줘요, 그럼. 아, 됐어. 그냥 먹어. 살림을 평생 해놓고는 국 하나 간을 못 맞춰? 에이씨. 그러면서도 남편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물을 한 컵 먹고는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한 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네.
종일 일하고 온 사람 밥상이 이게 뭐야? 마누라한테 밥도 제대로 뭐 더더먹는 건 나밖에 없어. 나도 일하고 와서 그렇지. 그게 무슨 일이야? 알바지. 남편의 말에 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도 어수선하고 말이야. 빨래는 저거 그저께 놓은 거 아니야? 아직도 안 걷었어? 보기 싫으니까 그때그때 걷어서 정리해야지. 어제 비가 와서 다 안 말라서 안 거둔 거야? 거 봐. 또 핑계 대는 거. 핑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만 남편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잔소리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 앞에서는 어떤 말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살림을 하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란 말이야. 걸레질도 좀 매일매일 하고. 바닥에 먼지 앉은 거 봐. 걸레질을 어떻게 매일 해? 남들 살림하는 거 좀 봐. 송태네 집 가면 깔끔하잖아. 그건 동서가 전업주부니까 그렇지. 당신도 다를 거 없잖아. 하루에 6시간씩이라면 김 씨도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놀러 갔다 오는 듯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툰 것이 여러 번인데도 남편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봤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줘. 남편이 하도 집이 지저분하다길래 청소를 좀 했는데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고도 버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 혼자만 바쁜 듯 했죠. 당신은 일하는 사람한테 주말에 청소를 시키고 싶냐? 쓰레기 정도는 버릴 수 있잖아. 그리고 청소 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주말에 남자가 좀 쉬어야지. 평일에 죽어나는데 그럼 난 언제 쉬어? 평소에 쉬어. 평소에 집에 있는 시간도 많잖아. 집에 있을 때라고 내가 쉬는 거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식구가 둘 뿐이었지만 남편의 유별난 성격 때문에 끼니 때마다 다른 음식을 해야 했고 화장실에는 물기가 있으면 안 되고 조금만 뭐가 널브러져 있어도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것저것 해놓고 김 씨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로 바쁘고 말이죠. 그런데 언제 짬이 나서 쉬라는 것인지 또 한 소리 했다고 달려드는 거 봐라.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꼭 자식에게 하듯이 훈계하는 남편. 김 씨는 기분이 상해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면 차라리 남편이 주말에 집에 없는 게 나았습니다.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는데 잔소리가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왜 남편한테 할 말도 못하고 사냐고 할 수도 있지만 김 씨라고 남편에게 따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라는 게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꼭 외국인이랑 대화하듯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싸우기만 하니 김 씨가 나가 떨어졌죠. 밥 언제 먹어? 잠깐만. 부엌 좀 마저 치우고. 종일 뭐 하는 거야? 후딱후딱 끝내고 밥 차릴 생각을 해야지. 쓰레기를 버리고 오자 남편이 귀를 후비며 물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말에 화를 속으로 삭혔습니다. 안 참으면 또다시 피곤해지는 건 김 씨였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만 마주치면 밥 타령을 하는 남편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 퇴직을 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삼식이가 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남편이 말처럼 집에서 놀며 한가하기만 하면 세 끼가 아니라 4끼 5끼도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푼이라도 보태려는 김 씨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깟 알바라며 김 씨를 무시하고 집안일에 대해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 다음 주에 병태랑 상국이 와. 집에 그럼 집으로 오지. 저녁 먹으러 오는 거야? 밥도 먹고 술 한잔 하기로 했으니까 안주도 준비해줘. 한두 달에 한 번씩 남편은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었고, 밖에서 만나서 술 마시다가 그대로 밤늦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집이 편하다며 꼭 집으로 왔습니다. 금요일에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또 남편 친구들 맞을 준비를 해야 하기에 정신이 없었죠. 재수 씨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그렇다니까. 재수 씨 요리 솜씨는 옛날부터 알아줬지. 그래서 우리가 이리로 오는 거예요. 알죠? 아, 알죠? 남편 친구가 하는 말에 김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를 잘한다고 추켜 세워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벽까지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야 겨우 집에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씨. 이 정도면 깔끔한 거지. 우리 마누라는 쟁일 집에 있는데 집이 돼지우리야. 과장하기는 아, 과장이 아니라니까. 귀찮다고 어쩔 땐 나보고 라면 끓여 먹으라고 할 때도 있어. 넌 그러면 가만히 있냐? 돈 벌어오는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우리 집에선 마누라가 상전이라니까. 너는 임마, 재수 씨한테 잘해. 일하면서 이렇게 살림 잘하는 여자가 요즘 어디 있냐? 일은 무슨? 마트에서 시간 때우는 거지 뭐. 그리고 살림도 이 정도 못하면 되냐? 우리 마누라도 집에서 별거 안 해. 친구의 말에 남편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의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은 하지 못할 망정, 칭찬하는 친구들에게 핀잔을 주는 남편이 얄밉고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의 친구들이 돌아가고 다음 날 또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 친구들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뭔 소리야? 북엇국 끓이랬더니 술 먹고 북엇국은 얻어먹으면서 뭐? 내가 집에서 별거 안 한다고? 그거 가지고 아침부터 언성을 높여? 친구들이 날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누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야? 괜히 오버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줘. 당신이 끓여 먹어. 뭐? 어제 내가 해준 음식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듣기 싫어서 거실로 나와버렸지만 남편이 친구들에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분해서 가서 따지고 싶은 걸 남이 있어서 참았죠. 그냥 한 소리 가지고 뭘 또 예민하게 굴어. 눈 감고 하든 눈 뜨고 하든 당신이 해서 먹어. 그러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밥 좀 해준다고 더럽게 유세네.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밥도 안 해주면 나는 돈을 왜 벌어오냐? 돈은 당신만 버는 거 아니라니까? 꼴랑 그거 벌고 나도 힘들어. 집에서 설렁설렁 밥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밥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 청소에 빨래에. 당신은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남편의 말에 김 씨도 열이 받아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몰골을 보니 다른 약속도 없어 보이는데 주말이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걸 생각하면 끔찍했죠. 오후 3시쯤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여동생 집에 있다가 슬슬 집에 돌아갈까 싶었는데 말이죠. 아, 알았어.
그렇게 시간 없고 힘들면 도우미 써. 뭐? 도우미? 그래. 하루에 한두 시간씩 쓰면 되잖아.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당신 덜 힘든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깝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할 텐데 김 씨도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손해보는 건 김 씨였습니다. 남편이 바뀔 리는 없으니 말이죠.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돈 좀 쓰고 집안일로 다투지 않고 욕 안 먹는 게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했습니다. 일과 살림 둘 다 잘해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김 씨는 그러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을 구해서 썼습니다. 김 씨가 없는 시간에 방문해서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집안일을 해주고 반찬도 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렁각시가 왔다 간 것만 같았습니다. 격일로 오는 것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도우미가 안 오는 날에는 김 씨가 설렁설렁하면 됐으니 말이죠. 역시 돈이 좋긴 좋지. 그러네. 모처럼 남편과 웃으며 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돈 번다고 잘난 척하는 남편이 오랜만에 안 미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내야지, 그 돈은. 나보고 내라고? 도우미 비용을? 당신 일을 대신해 준 거니까 당신이 내야지. 당신도 돈 번다며?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김 씨에게 전부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저축과 투자 명목으로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김 씨가 번 돈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나갔고 조금 남아도 경조사나 급작스럽게 나가는 지출에 쓰였습니다. 그러니 김 씨가 번 돈으로 도우미 월급을 준다는 것은 김 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남편이 더 줘야 하는데 지난달과 똑같이 주겠다는 남편. 그럴 거면 도우미를 쓰라고는 왜 한 거야? 당신이 하도 징징대니까 그렇지. 그렇게 힘들면 도우미 쓰라고 했지. 그 돈을 내가 준다고는 안 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옹졸하고 밉살스럽게 늙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젊어서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우미는 안 쓸 거고 나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집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치우고 밥도 당신이 알아서 먹어. 뭐? 왜 똑같은 일로 맨날 싸워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누가 집안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당신 친구들도 당신이랑 다르게 생각해. 그놈들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고 종일 일하는 나한테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는 나한테 모든 집안일을 다 하라는 건 말이 되고? 아, 그럼 차라리 일을 때려치워. 김 씨도 차라리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꾸를 하려고 하자 잠시 생각하던 남편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좀 줄이면 되잖아. 김 씨가 일을 그만두면 그만큼 남편의 돈이 나갈 거이기에 그걸 계산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알바라고 무시했지만 매달 받는 월급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꽤나 쏠쏠했으니까 말이죠. 아, 도대체 아무나 해도 되는 집안일 가지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전문적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되는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김 씨는 이번만큼은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결국 김 씨가 모시기고 항복을 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남편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평생 이렇게 식모 노릇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안 하고 누워 있어. 나는 먹었어. 뭐? 그럼 나는 각자 알아서 먹기로 했잖아. 언제 그러기로 했어? 당신이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 남편이 질린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른 밥 차려. 배고파 죽겠는데 왜 엉뚱한 짓이야? 난 피곤해서 이만 자야겠어. 그러면 밥은 누가 해? 당신이 차려서 먹던지 아니면 자장면을 배달시키던지. 김 씨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남편이 기가 막혀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모른 척하고 시선을 TV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으니 아마 많이 당황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굴 위해 돈을 버나 싶다. 그게 김 씨를 위해서는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남편을 위해 밥도 안 해준다며 크게 실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씻다가 욕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부딪히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꼬리뼈를 찧었는지 통증이 상당했습니다. 다치고 10분 정도는 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누워있는 김 씨를 본 남편은 한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신보를 곱게 안 쓰니까 벌 받았지 뭐. 기가 막혀서 김 씨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집도 엉망으로 두고 남편은 내팽개치더니 그러면서 힐끔 쳐다보며 혀를 차는 남편을 보니 그나마 있던 정도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병태랑 상국이 오기로 했어. 그런데 아, 좀. 그래도 손님이 오면 당신이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눈 감아줬으면 됐잖아. 이제 좀 할 일 해.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상황을 좀 봐가면서 때를 써. 상황을 못 보는 게 누군데 그래? 지금? 김 씨가 아픈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도 남편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죠.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집안일을 일부 도와주겠다는 소리는 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 손님 당신이 알아서 챙겨?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나도 안 참아. 안 참는다고? 그래. 내가 뭐 당신 하나 못 이겨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 줄 알아? 무슨 말을 하려고 일어나 싶었는데 남편의 다음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이제 당신한테 한 푼도 못 줘. 뭐? 생활비고 뭐고 안 주겠다고. 사람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돈을 줄 마음이 들지. 내가 할 일이 살림이라는 소리야? 그럼 뭐겠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집 청소를 하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김 씨의 몫이고 말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김 씨야말로 일을 좀 더 하고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조금 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쓰고 말이죠. 남편이 딱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는 어찌나 쳐대는지
딱 한 달만이라도 역할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여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그렇단 말이지? 김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더 대거리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쉽게 수긍한다 생각한 모양이었죠. 김 씨는 더 이상 실랑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밥도 잘 차려주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남편에게 쓰레기 버리란 소리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자 무척 뿌듯해했습니다. 아무래도 말 안 듣는 마누라 버릇을 자신이 고쳐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씨는 귀가한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 씨가 내민 종이를 받아든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가사노동비 명세서? 생소한 단어에 남편이 의아한 듯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월 60만 원, 빨래 및 다림질 월 30만 원, 청소 및 생활 관리 월 40만 원, 장보기 월 10만 원.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합계 월 255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거기 적힌 대로야. 한 달 동안 내 가사노동의 금액을 매겨봤거든. 그러니까 그만큼이 되더라고. 후하게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란 소리야? 그걸 당신이 줘야지. 내가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생활에 드는 돈은 각자 따로 내고 내가 노동한 비용은 따로 줘. 말이 되냐? 말이 왜 안 돼? 집안일 했다고 돈 받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이 버는 돈 당신이 알아서 써. 나한테 돈 벌어왔다고 생색내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살면 싸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남편은 김 씨의 발언이 기가 막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동한 값만 제대로 쳐주면 나도 앞으로 당신한테 집안일해라 마라 안 할게. 돈 번다고 생각하지 뭐. 참나, 그게 200만 원이 넘는다고? 남의 집에서 그 일 다 해주면 더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둘이 같이 생활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했어?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김 씨가 준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거봐, 당신은 할 일이 더럽게 없나 보다. 이런 장난이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설마 종이를 찢어버릴 줄은 몰랐는데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땡전 한 푼도 못 줘. 당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말년에 이혼당하고 깡통 차고 싶지 않으면 어지간히 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 김 씨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밥 안 차리고 뭐해? 남편은 퇴근하자고 평소와 달리 집안이 조용하고 어두운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김 씨의 얼굴을 보고 밥 타령을 했습니다. 김 씨는 텅 빈 식탁 위에 새로운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또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재미없다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다시 읽어봐. 그러자 마지못해 종이를 들고 읽어내리는 남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 이혼? 이번에 준비한 것은 노동비 명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남편은 농담인 줄 안모양이었는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김 씨의 진심을 깨달은 남편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정말 이혼하자고? 남편의 질문에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고작 집안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평생 당신 삼시세끼 챙기고 뒷바라지 했어. 그리고 일도 했지. 그런데 돌아오는 게 식모 취급이라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언제 식모 취급을 했다는 거야? 그걸 모른다면 더 문제지.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면 되지. 어떻게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와? 그동안 수도 없이 말했는데 당신이 들은 적이나 있어? 도장 찍어.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며. 그건 그냥 한 소리지. 난 그냥 한 소리 아니야. 처음엔 화를 내던 남편이 김 씨의 마음이 굳은 것 같자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아, 미안해. 됐지. 앞으로 뭐 쓰레기 버리면 돼.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인 듯한데 전 같았으면 마지못해 넘어가 주었겠지만 더 이상 더 등신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이 긴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편한테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알려줘. 재산은 변호사 통해서 나누자. 그러고서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남자가 사과하면 모시기는 척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더군다나 이제 내 남편도 아니고. 여보, 난 이혼 못해.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집 얻어서 일단 나갈게. 당신하고 올해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보, 남편은 이혼 서류마저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로 그 주에 방을 구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호통을 치다가 딸들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했다가 또 잘못을 빌었다가 갖은 방법으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것만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랑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남편의 본 모습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없이 여기는 남편과 또다시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멸시의 말들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말이죠. 김 씨는 남편과의 다툼 끝에 다음 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도 분할해서 남편의 말처럼 깡통을 차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사노동비 명세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가정에 기여한 바는 분명히 있었죠. 김 씨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점기에 충분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어떤 말로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